저는 영상이론과 재학 중인 윤선재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평소에 비평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학과에서 과제 수행하는 것도 거의 다 이제 어떤 영화를 평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비평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도중에 좋은 특강이 열린 걸 보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특강 시리즈는 너머의 문학 함께하는 다른 길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그간 많은 글들을 통해서 문학 창작과 비평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섬세한 통찰을 보여주신 두 분을 모시고 소설과 비평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흠모하시는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비평의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보고자 하는데 박수로 신영철 교수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철입니다. 제가 대사의 정확한 거를 추구하는 나머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너무 초조해가지고 지하철에서 표를 예약해보긴 또 처음이에요. 네, 일단 처음에 비평이라는 게 무엇이며 비평가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좀 예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 여기 계신 조선호 선생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 데이비드 휴이라는 철학자가 있고 미학 분야의 저술도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취미의 기준에 대한, 그래서 말하는 취미는 취향에 가까운 개념이죠. 비평가는 이 취향의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문학이나 영화 쪽의 비평가들이 하는 일 중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석이죠. 이걸 별점 얘기하는 건 처음에 알고 평가냐 해석이냐 두 가지로 비평이 구성된다고 한다면은 별점은 그냥 평가죠. 거기 무슨 한 줄 문장을 쓰는 거 가지고는 뭐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동안 만든 영화를 별 2개를 주고 안 본 건 삽니다. 그렇게 달아놨어요. 비평가를. 그럼 정말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럼 2개인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줄이 그 2개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비평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가를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격이 뭘까요? 그게 해석입니다. 좋은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정확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이 정확해야 될 필요가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좋은 말은 부정확한 말을 해도 그냥 창작자가 속을 비웃겠죠. 비평가는 말을 칭찬하는데 그 바보 같은 칭찬을 있다고. 그런 말이겠죠. 근데 부정적인 말은 부정확하게 하면은 어떤 뭐랄까요, 존재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도 많이 써서 저는 그런 비평 문화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어요, 예전부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책을 들고 와서 아까 사인을 받으신 거 보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신 교수님의 평론을 통해서 작품이 더 의미심장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 배후에, 그 힘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오늘은 그 비평의 다른 길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는 소설의 다른 길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 귀하게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효 작가님 모실 거고요. 오늘 장애 김현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신영철 선생님을 뵙는 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냥 제가 너무 이 선생님의 글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일 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글이라는 거는 한번 자기 검열할 수 있는 매체인 거잖아요. 그런 분이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가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정상원 영화과 신정우라고 하고요. 네, 저는 영화 현재는 촬영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추천받고 몇 가지 글귀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뭔가 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에 있어서 관통하는 문장들, 그리고 저도 뭔가 감흥을 느껴서 관심이 생겨서 이번 강연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으셨다고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점이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의 책임의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창작을 하려고 하는 예술가로서도 욕심이 생기고, 방금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행복에 대한 계획과 믿음이 행복을 만드는 거라고, 그 두 가지라는 말이 뭔가 저한테는, 현재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교라고 합니다. 이 인간을 다루고 있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그것이 비인간하고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하자면, 잠깐 여기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연극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처럼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쓸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5.18을 겪지 않고 그때 광주에 있었던 친척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성이 아니고 당사자 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규직이 되어보지 못해서 해고의 투쟁에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세계와 불화하지조차 못한다. 개인으로 축소되고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비인간 문학에 좀 더 공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청년 세대의 공감대가 세계와의 불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화를 다루지 않는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 질문인데요. 로맨스의 4가지 공식 이런 거에 맞춘 것을 써서 스타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오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가들이 제 주변에도 있고 저도 그런 편인데요. 그러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작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제자 중에도 선생님과 아주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글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애매하잖아. 우리 책을 낼 수 있는 등단 코스도 없는 것이고, 웹소설로 가자니 웹소설도 이건 형식적으로 안 맞아. 고집 부리시면서 창작자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면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입시 시절 저를 위로해주신, 책으로 위로해주신 작가님 강연이기도 했고, 마침 또 멀지 않은 곳에서 해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작가님 책을 많이 읽진 못했지만 마음에 꽂힌 작품들이 2-3권 정도 있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평소에 애정하는 작가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정말 짧은 글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작품인데 입시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 작품들 보면서 살짝 따뜻한 과자 먹는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었던 책이라서 네, 그 작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이 다 너무 재밌고 와닿아서 제가 메모를 많이 했는데요. 확실히 요즘 청년들의 이 비인간이 좀 이 강의의 키워드였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어째서 비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하고 그것을 주로 이제 소설이나 그런 것의 주제나 공감대로 삼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막 제 작가로서는 그 전에는 막 팬이라는 감정은 없었는데 오늘 강의하시는 거 듣고 약간 그 선생님으로서 팬이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를 답변을 저한테 의미가 있도록 막 해주시려고 막 애쓰시는 그때에 흥분하시는 모습이 이게 세상에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